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6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교내에서 상담을 받던 중에 사건이 시작된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제 아침 8시 반쯤이니까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청주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상담하는 교사를 폭행했고, 폭행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두 분이 얼른 거기에 출동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교직원에 대해서 이게 그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교직원들이 제지를 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달려갔고, 학교 밖으로 나온 이 학생이 지나가는 차량이 서 있는데 거기에 차량에 어떤 사람의 아까 그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굴에 흉기로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또 달아나다가 인근에 그 저수지가 있었는지 저수지를 지나가던 사람을 물 안으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한 6명에 대해서 상해 폭행죄를 벌였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근처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현재는 경찰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짚어주셨지만 가해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2를 등원시키는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오는 거야, 앞쪽으로. 그래서 쟤 왜 이쪽으로 오지? 하더니 갑자기 제 차를 뒤쪽 뒷자리석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명안이 한 1, 2초 보더니 이렇게 저를. 일단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닌 건지 아니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지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일단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해 학생이 가방에서 흉기가 4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 그중에 1개만 범행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3건은 그냥 가방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BC 보도에 따르면 예. 가해 학생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전날 흉기를 준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 유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이요, 특수학급 학생,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 학생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면은 특히 특수학교 이런 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부분과 또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A군, 그 범행을 저지르는 A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다니지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한 어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특수학교가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할 교사가 항상 부족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1명당 그 학생 4명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현실로 가면은 교사 1명당 7, 8명의 하는 학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실제 관리에 구멍이 있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이 드러난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학생은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져서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완전 통합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대상자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참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거든요. 안전해야 되는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책 마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흉기 같은 이런 소지는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뭐 금속 뭐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뭐 흉기 같은 위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학교 내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1,13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1인당 커버를 해야 되는 학교 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본 업무 처리만도 벅차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좀 더 폭넓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재판 분위기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는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그 임원들의 유착을 해서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예. 그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 성남의 그 정무실장으로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상당히 그 모든 그 진술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를 하면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그런 거 아니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148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유죄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그와 같은 증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해퍼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한 것인지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증언 거부권 사용하신 이유 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 받으시면서는 법정에서 좀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증언 안 하신 이유는 뭐 다음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 조사 확인까지도 증언 거부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만하시죠.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정 전 실장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뭐 나와서는 뭐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민감함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증까지도 사실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현동 사건 때는 1, 2심에서 증인 신청 요구를 받았고 1심에서 본인이 나가려고 했는데 네. 당시 검찰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사실상 증인 신청과 관련된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했고요. 둘째로는 본인이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에서 비틀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말문을 열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정진상 전 실장의 태도, 검사 측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진술 거부를 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정진상 증인에 대한 재판이 그 본인의 피고인 재판이 아니고 증인에 대한 재판인데 네. 뭐 어쨌든 본인이 헌법에 보장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피의자 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 그 관련되는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다만 본인은 분명히 수사받을 때는 법원에 가서는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정작 또 법원에 오니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사건에 간접적으로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